부동산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 중산층이 자산을 만들던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식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좋은 지역에 집을 삽니다. 대출을 내고 버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커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통했던 중산층 자산 형성의 핵심 공식은 분명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어렵다. 결국 집을 사야 한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오래 가져가야 한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저축이었고, 투자였고, 레버리지였고, 노후 대책이었고, 때로는 계층 이동의 거의 유일한 통로처럼 여겨졌습니다. 월급을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뒤 오래 버틴 사람이 자산을 훨씬 크게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집은 있어야 한다. 내 집 마련이 인생의 기준이다. 부동산을 놓치면 자산 격차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 믿음은 아직도 강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린 믿음도 아닙니다. 좋은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핵심 입지의 자산은 앞으로도 힘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그 공식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 부동산이 끝났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중산층이 되는 공식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시장을 보면 사람들의 체감은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서울은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은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더 뚜렷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핵심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사느냐, 얼마에 사느냐, 어떤 대출 구조로 사느냐, 내 소득으로 그 부채를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산이 앞으로도 수요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모두 봐야 합니다. 부동산이 단순히 일단 사면 된다의 영역이 아니라 잘못 사면 묶일 수 있는 영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월급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입니다. 내 돈이 전부 없어도 대출을 활용해서 큰 자산을 먼저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강제 저축입니다. 집을 사면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갚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월급의 일부가 강제로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갚은 원금 이상의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단순히 집값 상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 강제 저축, 시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사람을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의 절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대출은 DSR의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는 예전 초저금리 시절처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커졌고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차이도 더 커졌습니다. KB의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만으로 국내 대출 여건이 빠르게 좋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도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정책의 큰 흐름도 대출을 더 쉽게 늘리는 방향이라기보다 부채를 관리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자산 가격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 현금 흐름이 버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차선이 아닙니다. 잘 선택하면 여전히 기회입니다. 하지만 잘못 들어가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질문은 집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에 바로 올라타기 어려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월급으로 어떤 자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저는 그 답 중 하나가 연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그냥 나이 들어 받는 돈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이야기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그리고 경우에 따라 ISA까지 연결되는 월급쟁이의 장기 현금 흐름 시스템입니다. 이걸 단순히 노후 준비라고만 보면 약합니다. 이제 연금은 한국 월급쟁이가 제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산 형성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자산 가격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현금 흐름의 게임입니다. 부동산은 내가 가진 자산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이 끊기지 않게 해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과거의 중산층 공식이 좋은 자산을 사서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공식은 점점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을 얼마나 빨리 만들었느냐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년, 15년 정도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25년, 3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명이 길어졌고 의료비는 늘 수 있고 일을 그만둔 뒤에도 생활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값 평가액만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가?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식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병원비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일을 줄여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생활의 지속성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이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불안하게 봅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더 내고 덜 받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만 믿어도 되는가?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내 노후 생활비가 충분할까? 2025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명목소득 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되는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이 변화는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중요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따로 노후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국가도 노후 소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 전체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월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퇴직연금에서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에서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ISA 일반 투자계좌, 예금, 배당, 일부 근로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국민연금 위에 내 개인 연금 구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여기서 두 번째 축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많은 직장인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내가 운용해야 하는지,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인지, 원리금 보장형에만 들어가 있는지,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이걸 모른 채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닙니다. 미래의 월급입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 현재의 나를 먹여 살린다면 퇴직연금은 미래의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입지, 교통, 학군, 가격, 대출, 금리, 전세 가율까지 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앞으로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가 될 수 있는 돈인데도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특히 부동산 진입이 어려운 세대라면 먼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봐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전에 이미 내 이름으로 쌓이고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퇴직연금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 현재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내 나이와 은퇴 시점에 비해 너무 보수적인지 혹은 너무 공격적인지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연금 전략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축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직접 만드는 노후 계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그냥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좌 정도로만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장기투자, 노후 수령이 결합된 계좌입니다. 즉 지금의 세금 부담을 일부 줄이고 투자 과정의 과세를 뒤로 미루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고 나중에는 연금 형태로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로 활용할 수 있고 IRP와 합산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천원, 초과자는 118만 8천원 수준의 세액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900만원을 채워야 하나? 남들이 다 한다니까 나도 해야 하나?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무조건 넣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연금 계좌가 부담이 됩니다. 연금은 오래 가져가야 힘이 생깁니다. 오래 가져가려면 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월 10만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월 20만원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600만원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가 미래의 나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자산 형성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연금은 과거 부동산과 닮아 있습니다. 부동산이 강했던 이유는 사람을 강제로 장기 보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장기 계좌 안에서 운용하고 중간에 함부로 깨지 않도록 설계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처음부터 큰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은 내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대에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제도 안에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통로. 그게 연금입니다. 네 번째 축은 IRP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연결될 수 있고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연금 저축과 함께 세액 공제 한도를 넓히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저축보다 인출 제약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을 먼저 이해하고 내 현금 흐름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여유가 생기면 IRP를 추가하는 방식이 많은 직장인에게는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퇴직금 수령 계획이 있는지 비상금이 충분한지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처럼 단기 지출 계획이 있는지 연말정산 효과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순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남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됩니다. 내 현금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어려운 세대에게 연금이 기회인 이유는 연금이 부동산보다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연금이 무조건 안전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동산은 진입 장벽이 높아졌지만 연금은 아직 월급쟁이에게 열려있는 제도적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좋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큰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을 살지, 얼마를 대출받을지, 금리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가격이 빠졌을 때 견딜 수 있을지, 내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이 적정한지, 그 지역의 수요가 앞으로도 유지될지, 이 모든 것이 맞아야 합니다. 반면 연금은 작게 시작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으로 시작하고 소득이 늘면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연말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 납입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IRP를 보완하고 ISA를 중기 자금 계좌로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에게는 훨씬 현실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집을 너무 늦게 봤다. 이미 좋은 기회는 지나간 것 같다. 대출을 받아도 감당이 안 된다. 집을 산 사람과 못 산 사람, 서울에 산 사람과 지방에 산 사람, 부모 도움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비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 형성을 현금 흐름의 관점으로 바꾸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자동 이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RP를 필요한 만큼 보완할 수 있습니다. ISA를 중기 자금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산 형성은 한 방을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축을 만드는 게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의 축, 퇴직연금이라는 직장 기반의 축, 연금저축과 IRP라는 개인연금의 축, ISA와 일반 투자계좌라는 중기자산의 축. 자산 가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언제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도 달라지고 은퇴 이후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살까 말까가 아니라 내 노후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 저축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계좌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액 공제를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중간에 깨지 않을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새로운 자산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상담 문의 오신 38세 직장인 최영민님의 이야기입니다. 세후 월급은 360만원입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고 전세대출 이자와 생활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까지 내고 나면 매달 실제로 남는 돈은 70만원 정도입니다. 영민님도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대출 원리금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을 사는 순간 자산은 생기지만 현금 흐름은 매우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해서 부동산 진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같은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과 미래 현금 흐름의 축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영미님께서 두 번째 선택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월 20만원 자동이체를 걸어둡니다. 남은 돈 중 일부는 비상금으로 쌓습니다. IRP는 바로 꽉 채우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 부담 없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연말정산 효과와 현금 흐름을 보고 추가합니다. ISA는 너무 먼 노후 자금이 아니라 중기자산 계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당장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봅니다. 미래에 자기에게 돈이 흘러가는 구조. 이 구조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월 20만원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1년, 3년, 5년, 10년 쌓이면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자산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 겁니다. 소비하고 남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미래의 나에게 보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큽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든 사람들도 사실 이 구조를 경험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게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미래의 나에게 보내고 남은 돈으로 현재를 조정하는 것. 이 구조가 월급쟁이를 바꿉니다. 여기서 꼭 피해야 할 실수도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준비 없이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연금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는 장기 계좌입니다. 비상금도 없고 단기 지출 계획도 있는데 세액 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으면 나중에 돈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품 이름만 보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라는 계좌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운용하느냐입니다. 현금성으로 둘지 예금형으로 둘지 펀드나 ETF를 활용할지 내 나이와 위험 성향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수익률만 보고 계속 갈아타는 것입니다. 연금은 단기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연금의 핵심은 수익률 하나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월급쟁이도 자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와 장기투자 통로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방치하기에는 너무 큰 미래 자산입니다. 한국 중산층의 자산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월급쟁이는 집 한 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늙어서도 매달 들어올 돈을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연금저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IRP를 언제 추가할지, ISA를 어떤 목적 자금으로 쓸지, 집값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내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월급쟁이가 제도 안에서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시간을 길게 쓰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연금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자산 시스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저축 IRP, ISA를 실제 월급쟁이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시작하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을 해두시면 이어지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